네,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원 의원님 모시고 지금부터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의원님 같은 경우 최근에 의정 활동이 연이어서 기사들이 다 단독 기사로 뜨는 등 정말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아이고 뭐 국회의원이 무슨 단독입니까? 나도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게 신기해서 그 얼마 전에 제 후배 언론인 뵀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농담 선배는 국회 가서도 특종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국회 가서도 특종하시냐? 여전히 그 기자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이제 정식 의원이 된 지 이달 말이면 만 6개월입니다. 만 6개월이군요. 근데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수습 기자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이면 제가 이제 수습을 떼는 거죠. 정치인 수습을 떼는 건데. 그래서 정말 정치 이제 초년생, 초년병인데,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뵀는데, 하여튼 저는 뭐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군사 전문 기자로 30여 년 활동을 했고, 근데 이제 정년을 이번에 이제 4월이 정년이었어요 원래. 아 정년과 곧이어서 바로 이렇게. 그래서 제 인생 고민하던 차에 타이밍이 좀 맞아가지고 이제 여기도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밀떡 출신이고, 그쵸. 그래서 국방부 밀떡들의 영웅이시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국방부 강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선 수호 이런 데 하여튼 미력이지만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죠. 지금 뭐 수습 정치인 말씀하시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끝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안 가시다가 기자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1호시고요. 또 최장수시기도 한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밀리터리 덕후, 군사 밀떡이라고 얘기하시죠. 군사 관련해서 이제 엄청난 애호가들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잖아요. 과분한 사랑 받았고요. 근데 아까 뭐 이제 그 과장 보도를 좀 해주셨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간 거고. 근데 여의도 갔더니 여의도에도 밀떡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국회의원 중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밥 한 번 같이 먹자, 뭐 술 한 번 같이 하자 하면 엄청나게 물어보시겠어요. 이제 제 사이트 이제 2001년에 만든 유영원의 군사세계란 웹사이트 팬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옛날부터 보셨던. 그래서 그 덕을 제가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도 팬을 만나시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의원님 모시고 지금부터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참 이제 이 라이브 시간에 나와주시는 것도 요즘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임위 다시 시작하고 그죠? 맞습니다. 예결 소위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쁘신 와중에 이제 라이브에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는데, 신하님께서 유영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구독자였는데요. 간첩범위 적국 단어 삭제에 이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이렇게. 저도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상임위는 이제 국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정보위라든지 이쪽에서 하시는데, 하여튼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박빙으로 예상됐던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 선거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승으로 끝이 났어요. 저도 이게 예상 밖이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영향, 이거 굉장히 사람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같은 전문가가 더 필요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일 오후에 저희 이제 트럼프 미국 차기 대선 결과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이제 잡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회 들어가자마자 핵무장 잠재력 가짜에서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쭉 모임 가져와서 이제 이번에 3차 포럼인데,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박빙으로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0일까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11일 세미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세미나.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결과는 굉장히 예상보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빨리 나왔고, 근데 적어도 안보, 뭐 경제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전망들 많이 하시던데, 안보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저는 이제 격동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격동의 시기가 될 좀 흔히 얘기하는 뭐 다이내믹 코리아도 얘기하지만 격동의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미국 정상회담도 세 차례나 열렸었고, 그때 뭐 방위군단군도 한 6배 올려달라고 그래서 좀 진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방위분담금은 한국 돈 많은 나라 머니머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0배 그러니까 저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 이거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 13조가 넘는 그런 돈이죠. 그럼 한미가 이번에 이제 합의된 2026년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측면의 성과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 억제 강화.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상징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결국은 미 전략 자산,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게 한반도에 종전보다 더 많이 출동해서 거의 뭐 상시 주도는 아니지만 상시 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둔다는 게 핵심이고 실제로 미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미국 전략 자산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출동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출동 비용을 다 미국이 부담했죠.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능히 이제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원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한번 출동하는데 한 2, 30억 든다고 그럽니다. 한 번 추격하는데. 한 번 왕복하는데. 그런데 이거 10번만 해도 얼마입니까? 2, 300억 되는 거죠. 그러네요. 항모 비용은 아시지만 항모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지스 구축함이 호위 함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돈을 만약에 우리가 100% 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수천억 원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 불러일으키려는 이런 뭐 좌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를 또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리스키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 전략 자산들이 추격할 때마다 우리가 부담한다면은 만약에 그 좌파 진영, 뭐 반미 진영에서 아니 그럼 그게 용병이지 동맹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도 돌아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본투비 사업가라고 그러잖아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일단 흥정의 기술이라는 책도 보면 일단 세게 던져놓고 타협점을 찾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세게 던져 놓더라도 뭐 그대로 다 끝까지 이제 고집하지는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상당한 이 진통, 국론 분열 이런 것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뒤에 자세히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방위 분담금은 안 올려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려주는 대신에 반대급부 뭐 이제 우리가 뭐 핵무장 잠재력 관련이든 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제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통화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한국 조선업이 대단하다. 군안 건조 능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한미 동맹 이 안보 측면뿐 아니라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저 상당히 고무적인 과거 90년대에 이제 그 대우조선소에 방문을 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현재 조선 산업이 기반이 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와 손을 잡을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면 저도 뭐 대충 얘기 들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엄청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부딪히는 분야가 함정 분야 아니에요? 근데 함정 숫자가 이미 주요 전투함 숫자가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몇 년 전부터 앞서기 시작했고 숫자로는요? 숫자로. 그리고 이 격차가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능력이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호주에도 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만들어주기로 오커스 뭐 따라서 이제 했는데, 근데 문제가 미국의 버지니아급 같은 핵잠수함을 뭐 어떤 자료는 3척, 뭐 어떤 거는 뭐 한 척도 밖에 못 만든다 연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과의 경쟁이 우선 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급한데 언제 호주 거까지 해주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때 아닌 특수가. 우리 조선 능력이 상당한데 네. 그다음에 비용도 건조 비용도 싸고 네.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미국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거 연계해서 우리 이제 저도 전에부터 이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진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원자력 비정 문제라든지 뭐 미국의 기본 스탠스 정책 때문에 네. 그 희망을 못 이루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확보 같은 것도 네. 결국은 그런 윈윈 모델을 통해서 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세가 이게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또 균열이 생겨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또 사실 그렇게 또 이용을 해내는 게 또 정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 위기라는 게 양면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우 위험한 측면, 반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만 해서는 뭐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세적으로 그래.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자,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정부 여당에는 또 의원님 같은 전문가가 또 계시니까. 아니 뭐 다른 전문가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북한의 참전까지 최근에 뭐 이제 뭐 용병이냐 파병이냐 뭐 분분하지만 군사 전문가로서 보실 때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팎의 이 안보 도전 상황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한반도 내부를 보죠. 내부를 보면 우선 북한 관련해서 최근에 화성 19형이라는 신형 고체 연료 ICBM도 발사해가지고 고도 7,600km까지 올라갔어요. 화성 18형보다 비행 12분을 더 했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얼마 전부터 방송 나가서 제 나름대로 조어를 하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조어인가요? 북한이 ICBM 부분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 발사가 아니라 1분 열도 안 넘기면서 비행거리 시험을 하려니까 어떻게 뭐 위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18형이 6,600km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1,000km가 더 올라간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형 ICBM을 비롯한 또 이제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화산 31형으로 대표되는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각종 무기가 한 8종, 9종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우리를 겨냥한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부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게 특히 야당에서는 무슨 강 건너 부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남의 일입니까? 자꾸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하셨지만 북한이 일단 거기 가서 뭐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 등으로 사상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이제 실전 경험을 가진 이제 병력이 그러면 우리 코앞의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북한이 엄청난 양의 포탄 뭐 800만 발 이상 수출했다는데, 그다음에 KN-20만 같은 미사일도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제 불량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탄도 보면 그 다연장 로켓탄 같은 경우 122mm 다연장 로켓탄 같은 경우 그 우크라이나 공개한 파편에 새겨진 글자를 보니까 1970년대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 여러 발 한 번에 파라락 쏘는 그게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BM-21이라고 40년장 122mm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80년대 있던 포탄들 재고 정리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아니 러시아는 날짜 지난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를 보냈다 하더니 이게 서로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러시아도 이제 1960년대 쓰던 무기도 지금 끊어내서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차나 이런 것들. 가릴 상황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통해서 이제 그 무기 이제 뭐 단점이 나오는데 보완할 부분 찾으면서 개량할 것이고 또 뭐 수출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돈이 됐든 뭐 기술이 됐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미 동맹 대 북한이 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한미 대 북러 대결 구도가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북러 조약 새로 만든 것도 있고 북한이 이제 실제로 대규모 파병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우리 군 내부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둬서 우리 군 내부로 보면 여러 가지 뭐 한국형 삼축 체계라든지 강화된 한미 동맹 뭐 이런 것 통해서 안보가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게 아무리 첨단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움직이는 건 사람이죠. 결국 사람이죠. 예, 사람. 뭐 병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사관이라든지 네. 이런 간부들이 중요한데 예. 지금 간부들이 지원도 안 하고요. 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빨리 전역하겠다고 그러고. 부사관들 이탈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새로 인관한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이제 간부 중심으로 예.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에 따라서 간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반도 밖으로 눈을 돌리면 예.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저 우려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27년까지는 하여튼 대만 해협의 긴장이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대만 오른쪽에 바시해협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생명선입니다. 해상교통로. 예, 우리 뭐 원유나 예. 이런 거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예. 그 지나는 통로가 바시해협인데 이제 중국이 유사시에는 그 봉사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가자, 헤즈볼라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이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정말 그 안보 도전 요소가 많다. 예. 참 안팎으로 난리네요. 네. 그런데 그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내부 요인이 이 우리나라 부사관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 큰 문제다. 이거 사실은 평상시에 잘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고 국방에서도 그 데이터를 좀 제출해서 네. 여러 언론에도 우리 뉴데일리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거의 뭐 전역하는 인원이 인관 인원의 2배 가까이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휘할 사람이 없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남아 있는 사람 업무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역 지원은 늘어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감에서도 여야가 뭐 이제 많이 싸우는데 네. 이 간부들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이 야당도 똑같이 공감해 주셔서 계속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배정해라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야당께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으신 의원님의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 아니고 뭐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정말 제가 볼 때 우려할 만한 일이고 오죽하면 김영현 국방장관께서도 취임 직후에 국회 가서 인사하실 때 인사말하실 때도 보통은 국방혁신 4.0이 어떻고 뭐 국방예의가 어떻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김영현 장관님께서 이 간부 처우 문제 아직도 뭐 물 새고 이런 데가 있다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그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아까 이제 북러와 이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고 북러가 이제 뭉칠 수 있다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좀 러시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로 끝내겠다라는 말도 했을 정도인데 뭐 러시아와 실제로 좀 가깝다고 하죠. 러시아 게이트도 있었고요. 이거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24시간 내로 끝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선언 의지 표명으로 봐야 될 거고요. 아마 단시간 내에 끝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트럼프가 중간에 미국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게 좀 중재 가능성이 있나요? 중재를 해서 이제 거기 뭐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쟁이 지금 양쪽 다 적당히 타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양쪽 다. 뭐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그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휴전하면 현재 상태 점령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뺏긴 상태. 뭐 이제 우리 6.25 전쟁 때처럼 그러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뭐 전에보다 회복했다고 하지만 뺏긴 상태에서 그 푸틴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쪽
돈바스죠. 네. 여기 이제 돌출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러시아에 그래 가져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그리고 나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현 상태에서 그냥 종결하는 건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이제 지원을 끊더라도 적어도 전투는 수개월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 지원을 끊더라도 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북한이 이제 여기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의원님께서는 방공무기 지원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방공무기 지원을 언급하신 이유랑 예. 또 의원님께서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예. 방어용 무기 고려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살상무기는 원론적으로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이 살상무기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제 공격무기죠. 네. 이제 공격무기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매우 신중해.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러시아의 북로의 추가적인 협력. 우리 레드 라인이 뭔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네. 이제 그거를 넘는 걸 견제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걸로서 이제 살상용 무기 카드는 일단 완전 배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배제 말고 이제 살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방어용 무기. 네. 그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쉬워하는 게 이제 방공 무기입니다. 네. 계속 미사일, 네. 드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방공 무기를 원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KBS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궁 미사일 언급을 네,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근데 천궁이 이제 대표적인 신형 대공 미사일인데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코가 석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궁 1은 이제 항공기 격추형이고 천궁 2가 이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아시다시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우리를 겨냥한 사거리 한 120km 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하나당 미사일 4발 들어가는데 무려 250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거 채우기 바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호크 미사일입니다. 2년 전에 투약했는데 이제 구형이지만 이미 이제 스페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크 미사일을. 미국도 이제 딴 나라 거 중고를 구매해서 제공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현궁은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제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발칸포라든지 이런 이제 구형 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 있는 이런 것도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카드로 이제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또 북한이 평양 한가운데 이 무인기가 침투해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잖아요. 후속으로는 백령도에서 이걸 출발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 날려대고 있는 쪽에서 이걸 가지고 규탄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무인기 우리께 맞습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평양 인근에서 우리 소형 정찰용 드론이라고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형상 보면 소형 정찰용 드론하고 매우 흡사한 건 사실입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모양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이제 글로벌 호크라고 들어보셨죠? 그 미국이 이제 갖고 있는 장거리 고고도 전략 무인 정찰기고 우리 공군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리퍼라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킬러 드론.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도 쏘는 이런 킬러 드론을 똑같이 만들어서 비행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카피 능력이 뛰어나군요. 이제 그런 맘먹으면 상당히 복제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삐라를 뿌렸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소형 정찰 드론은 이 탑재량이 수백 g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600g도 안 돼요, 쉽게. 그리고 이 구조가 이 동체 안에 밑에 이제 카메라 달고요. 근데 동체 밑에 예를 들어 북한이 공개한 거 전단통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근데 이 전단통을 달게끔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 안 돼 있는 거 뭐 달면 예. 이게 테스트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된 게 제대로 날 수 있겠어요? 예. 평양까지 더구나 한 그러니까요. 140km 예상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삐라를 뿌린 전단통을 단 그런 그 드론은 적어도 우리 군의 정찰 드론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원상 불가능한 거군요. 네, 물리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해오시고 있는 그 자체 핵무장 문제, 저희도 사실은 관련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 왜 천만 서명 운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모시고 이제 인터뷰도 나눈 바가 있었는데 우파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견이 많더라고요. 의견이 갈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예, 네. 저는 전에부터 뭐 칼럼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핵무장이 이상적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잃을 게 많다. 네. 특히 이제 북한보다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경제 제재나 외교 제재를 당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입을 피해가 이제 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전 단계에 이제 언제든지 네.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자는 주장을 펴왔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이 무공화 포럼이라는 거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7월 4일 날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의원이 한 29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보면 이 핵무장 1000만 명 서명 운동도 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100% 우리가 요구하는 100%는 이제 핵무장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이른바 빅딜을 한다고 해도 핵무장까지 오케이를 해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신 전문가들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이제 세게 얘기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는 뭐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네. 뭐 그런 민간 단체, 예비역 단체를 비롯한 민간 단체라든지 네. 뭐 국회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 국힘에도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도 저희 포럼에도 이제 가입해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우리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네. 내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네. 저는 이 잠재력 관련해서는 이제 농축 제철이 기술을 갖게 되면 네. 이제 잠재력을 갖는다고 표현하죠. 예.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핵무기가 되려면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이거를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핵 기폭 장치도 있어야 되죠. 그쵸.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좀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빠져 있는데 예. 여하간 이분이 너무 부각되면 미국이 이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원자협정 개정이나 이런 데 소극적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원자력 협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그 표면적으로 너무 드러내는 게 좀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고 이제 지적하신 분도 있어요. 저한테도 네. 잠재력조차도 예.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야 된다. 안 쓰는 게 좋다고 이제 조언해 주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부분 얘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이제 지금 이런 네.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네. 약간 지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저농축 우라늄 네. 뭐 이제 5%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미국조차도 많습니다. 뭐 30% 예. 안팎으로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끊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근데 미국의 이제 저농축 우라늄 우라늄 농축 공장 산업 인프라가 죽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수입 대타를 찾아야 될 상황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농축 공장을 네. 허용을 해주면 네. 우리가 이제 미국 것도 우리 산업 인프라 우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래. 그 허용해주면 너네 것도 만들어줄게. 네. 물론 뭐 공짜로 주는 거 아니겠지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윈윈 모델이 실제로 지금 원자력 산업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이 경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간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맞나요?
뭐 저는 민간 차원에서는 저는 뭐 저는 필요한 면도 있고요. 그거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 천만 서명 운동 이제 하시면서 인터뷰 이제 그 대수장 김구태 장군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설득을 하시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효과가 난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협상할 때 종종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 해당되는데요. 언론에서 이제 뭐 어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주장을 펴는 경우 있잖아요. 세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옛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때도 그랬는데 정부 당국자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뭐 10회 정도 크게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근데 그때 하여튼 그게 이렇게 세게 써준 게 미국하고 협상에 도움이 됐다. 한국의 언론, 주류 언론도 이렇게 막 그 당신네들 미국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좀 달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론대로 가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 목소리 얼마든지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진행됐던 그 북측 GP 부실 검증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의원님께서 이번에 밝혀내셨는데 이런 부실 검증에 대해서 가짜 평화쇼다, 이적 행위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궁금한 게요. 의도적인 부실 검증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사원에서 뭐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0명 넘게 소환조도 하시고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때 2018년이죠. 그 당시에 77명의 검증단이 가서 죄송합니다. 10개 GP에 이제 파괴된 거를 검증을 했고 당시 합참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일부 총안구가 뭐 못 본 건 있지만 완전 파괴됐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저 그때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직접 이제 브리핑을 들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관련 문서하고 영상이 비밀 해제가 돼서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10군데 가운데 한 7군데 정도가 이제 총알고 제대로 못 본 거로 나오고 북한 애들이 이제 방해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북한 GP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GP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중세 성처럼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 지하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겉으로 보면 조그만 초소 하나 딸랑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표면으로 들으면 빙산의 일각 같은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한 3m에서 10m 깊이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거주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거죠. 주요 시설이.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이 GP 폭발을 할 때 일단 외형상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하까지 이제 파괴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폭발 쇼를 한 거죠. 그것만 보면 이른바 이제 어마무시한 폭발이 일어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얘들이 다 부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검증단이 가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막 당황해가지고 얼버무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그 당시 그럼 누군가 그 청와대 지시였던지 뭐 하여튼 왜곡된 발표를 하게끔 만든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거고, 한 가지 희망 가진 거는 이 문서에 이거는 뭐 검증을 못했다, 얘들이 이랬다, 뭐가 의심된다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위에 압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겠죠. 군에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의 그것이 양심적인
그때 아마 실무자급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당국자들이 북한의 시설이 위에가 빙산의 일각이고 아래에 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걸 아는 상황이었으면 폭파가 일어나면 당연히 와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안 보여준다 해서 그냥 돌아가고 이거는 사실 말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애국자네요. 네. 그래서 아마 감사원 감사 끝나면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범법 행위가 의심이 되면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또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부실 검증인지 아닌지 그때 제대로 밝혀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 좀 궁금한 게 개인적인 건데요. 부실 검증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 폭파된 게 이제 GP 10군데인데 그 중에 이제 7군데에서 저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근데 완전 파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으면 그 부실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간단하군요. 결국 당시에 GP 불능화 상호 검증 실시 결과 발표 여기 이 보도는 허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도의 발표가 이 허위 실시 결과 발표가 이거 허위로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와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권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들께 한번 자문을 구했더니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 그리고 뭐 누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뭐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한 게 확인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직무유기. 사실 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가장 사실 시청자분이 궁금하실 거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윗선이 올라갈 거냐, 가장 최후 책임자가 누구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면 전 정권의 그 기조, 기조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이거 사실 시간이 약간 여유가 된다면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방위 협상권 가지고 말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랑 마지막에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타결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 뭐 이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이제 행정 협상을 할 수 있는 범위고 우리만 국회 차원이 남았는데 2030년까지는 이제 협상이 끝내놨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1조 5천억 원대. 그렇게 해서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시에 대통령의 행정 협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미국 법률에 따라서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도 이제 적지 않지만 일단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아마 재협상을 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재협상 지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뭐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몇 배 정도로 늘어난 부담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일단 그런 지시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미 행정부 입장에서도 뭐 따라야 되겠죠.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늘 이제 그 신문 기사 보도를 가지고 그 주변 이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전문가 의견이 좀 고팠어요. 그런 때문에 참 이제 속 시원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들어서 중간중간 좀 이 목소리도 좀 안 좋았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몸도 안 좋으셨는데 나와주신 게 더 감사드립니다. 대신 뭐 다음에 더 몸 좋아지시면 한 번 더 나오시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영원 의원님 의정활동 계속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지가 많이 필요하죠. 의원님도 지금 이제 의정활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습 정치인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또 이제 바로 또 회의도 있으시고 그죠?
예, 다음 주부터 바빠지시고 오늘도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여튼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 언제든지입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영원 의원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